여의도의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하기 전에 우리 황희도 이사 민주당 게임 특위 위원장 임명되셨더라고요. 아, 네. 예. 제가 뭐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이기도 하지만 네. 꼭 그런 이용자들 그 권익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과 뭐 e스포츠뿐만 아니라 산업진흥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역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유정 의원하고 같이 이제 네. 임명이 됐던데 좀 뭐 개인적으로 계엄 특위로 잘못 보고 황희도 이사가 계엄 관련된 걸 뭘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눈을 씻고 보니까 게임 아, 네, 게임입니다. 게임 특위. 예, 네. 죄송합니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변론입니다. 지금 윤석열 측, 국회 측 2시간씩 주고 마지막에 윤석열한테는 무제한 시간 없이 이제 최후 진술을 준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뭐 윤석열 어떤 얘기를 할지 요거에 관심이 좀 갑니다. 오늘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대변인님. 일단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네. 저는 아마 3단계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사과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뭘 사과하는지를 또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가름을 하냐면 처음에는 말로는 잘못했다고 해놓고서 그 뒤에 따르는 내용이 변명으로만 일관되면 이건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을 말해주는 게 사과의 정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지켜보면 알 일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잘못했다고 한 줄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 바로 뭐 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내가 확인하려고 했다. 뭐 헌법재판소가 뭐 편향됐다. 뭐 수사기관은 불법이었다. 뭐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복귀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공감받지 못한 얘기를 할 것 같다. 네. 계엄 뭐 선포 과정에서 살짝 그 부분은 살짝 사과하고 네. 사과의 정석대로 가진 않을 거고 네. 뒤에는 변명이나 네. 왜 했냐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네. 시간은 좀 오래 끌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그동안도 보면은 무의미한 얘기로 되게 시간을 네. 많이 끌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건질 메시지는 전혀 없겠지만 이게 뭐 이제 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는 그런 메시지는 전혀 나올 리 없다.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지금 또 폭동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뭐 맞아요. 계속 헌재를 부정할 법한 빌드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보니까 최근에 그 국정원 쪽의 빌드업이 홍장원, 박선원 메모 공작이라 그래서 네. 집요하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박선원 의원이 북한 그 노동당원 서열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높다. 그러면서 그런 박선원의 그 홍장원이 포섭당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쪽이 뿌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 이거는 승복할 일이 없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결국 우리는 그 이후를 지금 걱정해야 된다 생각이 네. 듭니다. 결국 뭐 오늘 종결이 되면 이제 선고기를 잡고 또 대선 날짜도 잡힐 것 같은데 지금 말씀했던 그 부분이에요. 결국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계속 선동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뭐 필적 감정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공수처에 몰려가 가지고 네. 어제죠 공수처를 또 공격하더라고. 지난번에는 헌법재판소 가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이걸 주도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인지도 한번 올려보겠다. 딱 그거 하나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와 관련된 영장의 정법성에 대한 문제는 네.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바탕 하고 끝난 겁니다. 뭐 어디서 끝냈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렇게 판단을 받고 싶어하던 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기각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했는데 왜 이래 난리를 칩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일반인들로서는 네.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에 대해서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쉽게 듣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어디 잡범들한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권에 품격 있는 정치인들이 체포당하기 직전까지 놔두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주장을 하니까 좀 하나씩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드리면 네. 일단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범죄 이게 조직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 얼개를 자르면은 이 통신영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범죄의 전모를 좀 관련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영장에 윤석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30명이 넘었어요. 아하, 다른 사람도 같이 포함되어 네.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신영장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거니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압수수색도 윤석열 대통령 관저라든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에요. 이 대통령 그 김용현과 그 군사령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상관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체포영장은 그야말로 오롯이 윤석열 1인에 대한 겁니다. 체포. 그러니까 이 통신과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게 범죄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막 섞어가지고 이것을 뭐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재판부만 더 화가 나게 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체포영장, 통신영장 이런 것들 다 혼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기 중앙 안 되니까 서부 가서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구속영장, 체포영장, 통신압수수색 다 다른 영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혼용해서 지금 하는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 할 때마다 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게 주진우 의원이든 뭐 권성동 원내대표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뭐 나경원 의원도 네, 지금 마찬가지고. 보니까 열심히 막 목소리 높이고 있던데, 예. 그러니까 앞에 그 말씀 주셨듯이 결국 이 재판부를 그렇게 공격을 하면 원래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상식은 그건 여야를 떠나서 안 되는 일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으나 오히려 지금은 더 자극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표정 하나 포착해서 막 자기들이 공격을 해놓고 잠깐 지나가듯이 표정이 좀 안 좋다거나 예. 실제로 그 이 사진도 조작하지 않습니까? 네. 문영배 대행이 갑자기 댓글 지우러 사라졌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현재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걸 또 부정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저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이 거의 전광훈 당이 돼버렸잖아요. 아하. 그런 상황에 거기에 어필을 하면서 나는 이거 부정한다. 이거는 저 헌재 자체가 지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무슨 뭐 헌재 외국인 임용 제안 이 얘기를 지금 뭐 DC나 이런 데서 막 퍼뜨리던 거거든요. 예.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현중경사 헌재 탁상하고 재판관 중에 외국인이 있어요. 예? 지금 뭐 죄다 화교래요. 그러니까 제가 합의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저건 화교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본의 이제 투 채널 이게 네. 한국의 DC랑 비슷했는데 원래 이게 좀 일본에서 앞서서 한국인들 제일 한국인들 그 혐오할 때 네. 제트케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짓을 했었습니다. 아. 혐한 시위하고 이게 심지어 정치적 세력으로 소수 정당으로 시작해 영향력을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잼머니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친일 뉴라이트. 아하. 이거 그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거가 이제 그냥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서만 돌던 것이 정치인들이 좀 받다 보니까 네. 정치인들이 나가서 얘기도 해버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선동이 되고 사람들이 또 막 그 몰려가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자 그렇게 나서던 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보면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 심판 해버리면 그거는 또 수용해야 되겠다. 요 입장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이 저작거리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음흠. 쌍권이에 쌍전이 있다. 아 쌍전. 네, 쌍전은 정광훈 목사, 어허, 전한길 씨. 강사가 예. 이 쌍권총, 이 권영세, 권성동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있어서 자산 그리고 이 두터운 팬심이 왜 중요하냐면 네. 그게 그 정치인의 어떤 결단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팬층이나 이 원동력이 없는 정치인들은 주변에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권성동, 권영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가 어떤 것을 주장하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표나 지도자들이 뭘 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은 내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음. 돌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장외 집회가 막 커지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 저게 잘 된 거구나. 그리고 장외 집회가 커지면서 당의 지지율이 이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자기가 잘한 게 없는데 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아, 저게 맞는가 보구나 하고 착시 효과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속았어. 오래 했다는 어. 사람들이 그만큼 이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처음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엔 반대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네. 이게 뭐 뜨거운 아이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뜨아 예. 그러다가 갑자기 장애 집회에 막 사람들 막 몰리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비상계엄도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전국으로 막 떼지어가지고 돌아다니던 이 탄핵 반대 집회가 결국에는 본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심판의 결과가 곧 다 이제 8대 0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다 보니까 점점 동력을 잃으니까 이제서야 아, 이게 잘못됐구나. 조기 대선은 이제 준비하겠구나. 하니까 이제서야 선회하려고 하는데 이미 중도층은 다 떠났다. 아하. 지금 말씀대로면 겉으로는 뭐 탄핵 반대를 속내는 좀 다르다는 거네요. 네. 아이고 탄핵 되겠네. 아, 본인들도 상식이 대선 해야 곧 있으니까.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보면 뭐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 다 나오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그 쌍번에 대해서도 좀 네.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국내가 아니니까 저들이 원래부터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연 저들은 진짜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었을까? 아, 원래 왜냐면은 특히 대표적으로 지난 설날 때 예. 그 원래도 이제 뭐 좀 답답하다 왜 윤석열 이렇게 방치하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막 온라인에서 막 화력 지원하고 여기저기 막 그 새몰이를 하면서 네. 엄청난 것처럼 포장했잖아요. 그래서 여론 조작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슨 뭐 40%, 90% 얘기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음흠. 근데 중요한 거는 설날 때 딱 가보니까 완전 박살났잖아요. 반면 이재명 대표 쪽에는 막 계속 사진 찍자 그러고 이게 너무 네. 대비되니까 그 유튜버들이 싼 건 뭐 하냐고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지금은 심지어 모 내란 선동 유튜버는 권영세 씨가 뭐 또 중국인데 또 권씨가 중국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뭐 돈을 또 몇백억을 받았다고. 아, 돈 받았다고. 거기 또 중국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현실이란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완전히 그냥 저쪽 얘기를 그 받아들였는데 음흠. 결국 이제는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지금 내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때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때 여론조사는 한 막 엄청 올라갔어요. 그게 가표집이든 뭐든. 근데 명절 인사로 나가 보니까 다들 국민들이 시민들이 소리 지르고 네. 소리 지르고 욕하고. 했거든요. 그렇죠. 아마 본인들이 좀 여론조사로서는 우리가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마 좀 현실하고 괴리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도 드네요. 딱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선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너무 우리가 볼 때 예. 열받아서 볼 필요가 없다. 아하. 저들 입장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아하. 이 얘기하면은 윤석열 부정하냐 얘기할 거고 예. 윤석열을 받아들이면 말씀하셨듯이 중도층이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음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재명 기승전 이재명. 할 말이 없어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뭘 알아야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뭐 그러한 어떤 대표적인 예가 홍장원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본질은 대통령이 체포 지시 했냐 안 했냐. 다 사람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메모가 뭐가 중요해요? 홍장원 혼자 증거 가지고 있고 홍장원 혼자 주장하고 있으면은 예.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 하지만 홍장원 외에도 그냥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냥 대응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 일 없으니까 이 쌍권총이 네. 사실 오늘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예. 요청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야, 제발 통합 얘기해주고 결과에 수용하자 얘기해주고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조금 눈길을 좀 돌리게 개헌 얘기도 좀 해주라 했을 건데 근데 이것도 웃깁니다. 예. 개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딱 하나를 찝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뭐 의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양원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양원제가 왜 미국에서 생겼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 알런지 난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아하. 그래서 하여튼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다. 예, 심판을 받을 때다. 아하. 뭐를 통해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그래도 이재명 얘기는 계속 할 것이다.
그럼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상황은 좀 알긴 알겠는데 문제는 윤석열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뭐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같이 갑니까?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점점점. 제가 이제 그쪽 세계를 그래서 예. 쭉 모니터링해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갑자기 조기 대선이니까 우르르 다 뭐 한동훈, 오세훈 일로 간다? 네. 그럼 그동안 윤석열 지킨다고 하던 정치인들은 뭐냐? 아, 그것도 문제네요. 유튜버들 니들은 또 뭐냐? 아, 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장 예. 수요 논리상. 그러니까요. 예, 너네는 가짜였다. 가짜였다. 이 코인팔이더라. 어. 윤석열 이렇게 버려둘 거냐? 음흠. 라는 유튜버가 나오면 이제 그 세계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자기들끼리 나름 그 코인팔이를 쏠쏠하게 했었다면 이젠 그 대가를 치를 때다. 지금 그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하던 안병희 씨 구속됐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구속됐고요. 파주 영어마을에서 영어를 배우셨던. 아니 미국 사람이라면서요. 뭐 CIA 요원 막 사칭하고 하다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각계격파 다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항해도 이사님이 이제 그 커뮤니티나 인터넷 그게 많이 보는데 음.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곧 벌어질 미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윤석열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배신자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근데 그러면 이제 상황상. 국힘이 네. 화교에 또 장악을 당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아 또 중국입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 그 중국 갔다고 화교로 몰리고 예. 지금 다 중국 얘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들 세계에선 윤석열을 지키지 않으면 다 화교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 예, 그렇게 이제 그 쌍권은 이걸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들 업보죠.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저희도 중국 방송으로 좀 취급당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는 사실 중국인과 많이 닮았다는 중- 얘기 많이- 저도 그런 얘기 중국인 듣거든요. 재벌 3세 아들 같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랑 좀 비슷한데 네, 날마다 저는 잘 먹은 중국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잠깐 있었는데 그 말레이시아 가면 중국 화교들 꽤 많습니다. 아, 저도 6년째 조선족 소리 듣고 좋거나 저는 진짜로 중국인 닮아서 밀양 박갑니다. 예, 네. 박역 것에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중국 사람이 네. 저한테 중국말로 말 겁니다. 좀 있으면 중국인 소리 듣겠는데요. 네. 무섭습니다. 하여튼 네, 되지도 심각합니다. 않는 얘기를 자꾸 네. 하니까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좀 반대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 좀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 또 연금 개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하고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 토론하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3대3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1대1 하자고 이렇게 뭐 맞받아치는 모양새인데 뭐 하는 겁니까? 하기 싫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네,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3대3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수는 높지만 이 네. 지도부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격식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 대표와 어떤 상대 당의 어떤 지도자급이 만나서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네, 이거는 토론회 같은 거잖아요. 어떤 정책이라는 아젠다를 두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와 관련되신 분들이 배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결론에 대해서 착실하게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른바 정책위 의장 나가야 된다 이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당의 법안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이 배석을 해서 그 현실적인 것을 같이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원내대표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또 1대1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는 건지 이것을 좀 쉽게 말해서 좀 깽판 놓으려고 하는 건지 깽판 놓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초식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다 얘기해보자 이런 겁니다. 백화점식으로. 아니 이게 지금 상속세와 관련해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날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저는 무서워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는요.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을 8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경제, 사회, 문화, 건설, 복지 모든 면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과 정책으로 어떻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만 했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그래서 아. 토론을 하면 저는 단언컨대 이재명 대표와 맞적을 할 수가 있는 저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MBC에서도 제 느낌이 3대1 토론으로 느껴졌었는데 아, 그렇죠. 그거 왜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꾸 뭔가 제안을 거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도 이거 하자 그래서 그럼 네. 대화하자 그럼 딴 얘기하고 예. 이걸 계속 반복해 왔는데 이제 약간 그 농담식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쌍권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권영세 씨를 좀 매기고 싶었던 건가? 예. 이게 왜냐면은 예. 이게 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 3대3 말씀 주신 거니까 이런 건가? 그냥 대놓고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상황이고. 원래면 당 대표, 예. 원내대표, 정책위장 3명 가는 게 맞잖아요. 아 그렇죠. 세트예요. 예, 근데 그냥 막 1대1로 하자. 근데 그럼 박찬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예. 우리 권영세 취급 안 하는 거죠. 우리 당 권영세 필요 없고 비대위원장이니까? 내가 이제 대표다. 아. 약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닌가. 맞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합리적이네. 네, 매겼네. 예. 뭐 그리고 상속세 뭐 등등등은 민주당에서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계속 저들은 프레임 전쟁으로 빠져나갑니다. 디테일에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네. 취약해요.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뭐 공부가 됐거나 정책으로 좀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론은 좀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 근데 하려고 하는 이게 것 같아요. 이미 예. 민주당한테 선점을 당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 아파트 벨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용성.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0.78로 졌을 때 이 아파트 벨트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 공제라든지 뭐 일괄 공제 해가지고 배우자 공제는 10억으로 일괄 공제는 8억에서 18억으로 18억까지 딱 맞춰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 벨트에서 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이 선진국들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이 보유세하고 이 양도세는 하나가 높으면 하나를 깎아줍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면서 이거 잡기 위해서 이게 둘 다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조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깎아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근로소득세까지 얘기해버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당해낼 바가 없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사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좀 전에 그 표현이 제가 맞는지 깽판 치는 방법으로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를 또 안 1대1 해야 하자 돼. 그러면 네. 5대5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하고 싶겠네요. 안 하고 지금 싶죠. 보면 예. 의제가 선점당한 모습인데 그게 왜냐면 가장 뭐든지 나쁜 토론하자 해놓고 또 극우 내란당은 빼재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그걸 왜 뺍니까? 그게 자신들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네. 사례인데 그걸 빼고 뭐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최근 비명계 인사들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김경수, 박용진, 어제는 김부겸 전 총리까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또 만남이 또 괜찮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선 뭐 소위 그냥 추상적인 통합 이런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지금 딱 선을 그은 게 뭡니까? 심플하게 보면은 내란 세력이냐 아니면 헌정수호 세력이냐 이렇게 나눠서 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힘을 합치자 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에서는 마치 이제 저 내란 세력까지도 품어야 통합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만나면서 생각을 들어보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 중도 보수 이 내용도 상황이 변하면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역할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저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보수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익, 욕망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결국에는 보수의 탈을 못 쓰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장 이게 돼야 또 분배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중도 보수 말씀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다가 이걸 왜곡을 하면 그런 걸 좀 이제 방지하고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27일 날 임종석 전 실장 만난다고 하고 28일 날 김동연 지사도 이제 본다고 하는데 뭐 이야기가 잘 좀 풀려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중에서 네. 가장 저는 난이도가 있는 만남이 박용진 의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박용진은
잘 만났지 네. 않습니까? 근데 예. 박용진 의원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음. 만난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았다. 네. 이제부터 모든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잊었다라고 아하.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저는 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아니, 박용진 의원보다 더 서운함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김동연 지사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니, 사실 고마워해야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 같이 거론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급도 올라가고 좋은 예.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김동연 지사 같은 분들한테는 그리고 임종석 실장한테도 이 미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을 줘야 됩니다. 일을 줘야 예, 됩니까? 할 일을 줘야지. 일을 주지 않으면 이게 한가해지면은 이게 또 그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줘야 됩니다. 사람이 바빠야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일 없으니까 불평불만 하시는 거 네. 하는 것 같다. 이거는 근데 느낌이. 이제 뭐 지난 예. 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어쨌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서 이 경제통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유시민 작가님도 경제 네.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속세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이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뭔가 조금 더 전문가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분들이 더 이재명 대표를 화력을 좀 보태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임정석 실장이라든지 저는 김동연 지사도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말을 다 잘 통할 것 같다. 다만 지금 전반적인 내용으로 개헌과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시기가 다른 것 같다.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네. 개헌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고 나면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조기 대선 이 국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먼저 꺼내게 되면 이 윤석열과 내란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응징하는 것에 대해서 시야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조기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좀 개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민주당 내에도 좀 조기 대선이나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꽤 요즘 있는 것 같은데 음. 물론 이게 개헌을 정말로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던져야 언론에서 본인을 또 열심히 띄워주니까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아하. 개인적으로는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매우 안 좋고요. 음흠. 물론 이제 앞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런 정치 기존의 문화도 바꿔갈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뭐냐면 뭔가 이제 누군가가 유력 주자가 생기면 음흠. 꼭 그의 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내 생각과 별개로 반대된 얘기를 막 던져요. 언론이 띄워주잖아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띄워준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띄워주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뭔가 내 이야기 좀 관절시켜달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잘 챙겨달라. 요런 거 맨날 정치판에서 보면서 우리가 막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그냥 반대편 얘기를 듣고 생각도 안 하고 너 이재명 너 이렇게 그 뜻이잖아요 지금. 예. 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은 시민들이 보면서 여야를 떠나서 이게 맨날 똑같다. 좀 이런 식으로 정치 좀 하지 말자.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생각, 비전, 철학 이걸 가지고 쭉 밀어붙인 다음에 그걸로 평가를 받는 게 정치가 돼야지. 그렇죠. 누가 나타나면 그 반대하고 그러면 또 통합하고 이런 무의미한 통합.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한동훈도 통합하자 그러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하고도 통합해야 된다 이준석하고도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과 통합을 네. 하려면 일단 한동훈이 최근에 책을 썼잖아요.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저 잘못 보고 당신이 국민입니까 이렇게.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뭐냐 김포시 서울 편입이 먼저입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놨던 얘기부터 벌써 해결부터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여튼 저는 이제 뭐 한동훈이라든지 뭐 이준석이라든지 뭐 저는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내란 세력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간다고 하면 선을 그은다고 하면은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표는 일단은 1차 허들은 같이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물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DJP 연합으로 정권을 교체하셨긴 하지만 네. 이 한동훈과 이 이준석까지 우리가 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런 논란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는 화두를 띄웠잖아요. 네. 그 저번 주부터 띄웠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윤석열의 파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 중도 보수의 아젠다로 우리가 몰고 가야 된다. 그걸로 이게 가야 된다.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본인들끼리 자중질환하고 난리 있고 났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도 보수란 건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판가름하냐면 정책으로 판가름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주 생산적인 얘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젠다를 끌고 가야 되고 나중에 조기 대선이 됐을 때 저는 그때 좀 얘기를 좀 하는 것이 더 어떨까라는 생각하지. 괜히 여기서 누구는 우리 진영 내에서도 누구는 한동훈 데리고 가야 된다. 누구는 이준석 데리고 가야 된다 하는데 또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흩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자꾸 품어야 된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이준석, 이낙연 이들을 이제 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심플하게 보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언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도 품죠. 왜?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도, 모두 다. 김건희도, 명태균도. 명태균도. 예. 그게 통합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갖고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계속 불신을 받아온 건데 무슨 뭐 누구 데리고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을 데리고 오면 2030 남성이 다 옵니까? 애초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2030 남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점점 더 정치가 대다수 시민들한테 관심을 못 받는 거다. 제발 이젠 좀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한동훈, 이준석까지 앉는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정치 용어로 우리 연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연합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합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이 선거에서 외연을 확장해서 더 많은 표를 얻어와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연정이라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저는 이낙연을 품는 게 이게 외연 확장입니까? 저희가 내부 분열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굳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승민을 얘기를 한다면 유승민은 보수이기 때문에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과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과 우리가 합쳤을 때는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국민들까지 우리가 안는 거지만 이낙연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정책적이라든가 어떤 철학적인 문제로 우리하고 척을 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데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후보를 만나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치부를 건든 거예요. 뭐 기분 나빠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고개 숙이고 잘하겠다라고 그냥 들어오면 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받아주면 될 일인 거지. 이걸 연정이라는 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치사에서는 독일의 신호등 연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를 이기기 위해서 진보, 더 진보, 중도가 합쳐가지고 신호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수당이 안 되니까 네. 연정을 하는 거잖아요. 소수 정당들이 모이는 건데 무슨 내각이면? 이낙연을 품는 게 왜 연정입니까? 그냥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고개 숙이고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이낙연이 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주변이랑 일가 식구랑 해서 또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어쨌든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큰 틀에서 품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저는 사과하고 들어오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계속 하시라. 저는 도저히 말이 왜냐하면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뭐 개인적 감정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메시지 내고 있냐. 내란이 민주당 탓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너무 압박을 해서 그래서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민주당도 책임이 윤석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과를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그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내란 세력하고 싸우는 건데 필요 없다. 계속 밖에서 떠들어라. 이제 영향력도 떨어지고 이준석하고 또 이준석한테 당했었잖아요. 1년 전에. 같이 했었잖아요. 그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좀 그러네요.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희두 의사, 강성필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